밀렵꾼 짓이에요. 어미를 잡아가면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젖먹이는 돈도 되지 않고 거치적거리기만 하니까. 국제적인 보호정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었다. 킨샤사 시내에는 각종 밀렵동물을 사들이고 밀반출하는 중간 상인들이 있었다. 선적 장소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자도 따로 있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혹은 3륜차를 끄는 직업 택배 기사들. 이 보노보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 이곳에 왔을 것이다. 영업 종료 팻말을 내건 상점 주인의 두 번째 직업은 동물 밀매상일 테고, 나는 눈을 들어 뒷문 쪽을 살폈다.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일까? 주인은 신나게 돈을 세느라 나타나지 않은 걸까? 아니면 함께 배달할 다른 개체들을 포장하는 중일까? 이 아이 홀로 가게에 나와 있다는 건 무얼 의미할까? 조만간 아이를 실어갈 택배기사가 올 거라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해볼 수가 없었다. 이 아이는 길고양이가 아니었다. 어딘가로 배달될 고가의 상품이었다. 이 유인원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떤 것이든 지금은 개인적인 입장을 덮어둬야 할 때였다. 구조 전문가가 따로 있으며 구조 작업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걸 그날 류에게서 전해 들은 바 있었다. 리키라는 구조 전문가가 밀렵꾼 손에서 구해낸 새끼 고릴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살해당한 이야기였다. 손도끼로 머리와 손발이 잘린 채 자신의 숙소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밀렵꾼 일당이 저지른 짓이었다. 자기네 재산을 훔쳐간 것에 대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였다. 물론 나는 구조 전문가가 아니었다. 이곳이 밀렵 현장인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도 화끈한 환영 인사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장소요, 상황이었다. 내 신분은 민간인이자 이방인이었다. 동시에 목격자였다.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만큼 위험한 이가 있다면 바로 목격자 아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곳을 벗어난 후 적절한 곳에 신고를 하는 정도였다. 경찰이나 콩고 NGO 같은 곳. 그들이 저 비바람을 뚫고 상품 발송을 끝내기도 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나는 몸을 돌리고 일어났다. 출입문 옆 창으로 어두운 거리를 내다봤다. 가려면 지금 가야 할 것이다. 미쳐 날뛰던 천둥 번개가 잠시 숨을 고르는 지금. 주인이 없는 지금. 입구까지 가는 길이 특별히 험난하지도 않았다. 똑바로 걸어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만이었다. 4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반나절 전에 이 종족을 향해 사랑을 서약한 34살짜리 여자라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문을 향해 발을 떼기 직전 나는 인류가 저질러온 가장 전통적인 바보짓,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돌아보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흔히들 오지랖이라고 부르는 저주에 걸려든 순간이었다. 아이는 창살 틈에 턱을 끼운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크고 말갛고 까만 눈으로. 손을 맞잡듯 내 눈을 붙잡았다. 나는 눈꺼풀이 움찔거리는 걸 느꼈다. 눈두덩 밑에선 동맥이 발끈발끈 뛰었다. 아이의 시선은 내 눈동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느릿느릿 돌았다. 살피는 눈이었다. 조심스레 물어오는 눈이었다. 넌 누구야? 스승은 종종 내게 말하곤 했다. 동물의 신호를 의인화해선 안 돼. 과학도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알겠노라 대답했으나 실제로 그리해본 적은 없었다. 그리하기엔 의인화에 대한 내 스트라이크 존이 지나치게 좁았다. 의인화라 이름 붙이려면 빨간 모자를 쓰고 침대에 누워 소녀를 기다리는 늑대 정도는 돼야 했다. 입이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린 건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진이야, 이진이. 나는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철장 앞에 앉았다. 아이는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제 무릎을 팔로 감싸고 목을 움츠렸다. 온몸에 털이 부스스 일어나 있었다. 귀는 쫑긋하게 섰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은 쉴 새 없이 내 표정을 살폈다. 아이의 눈과 신체 반응을 조합해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일 테다. 너는 내 편이야, 나쁜 놈 편이야?
나는 친구야, 내 친구 진이. 친구라. 머릿속 목소리가 경고를 해왔다. 그렇게 물색 없는 말을 짓거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무책임한 입에 지퍼를 채우고 여기서 나갈 때라고. 옳은 말이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다만 어떤 류의 인간은 알면서도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할 상황에서마저 그렇다. 내가 바로 그 교본이었다. 나는 입을 잠그지 못했다. 떠나지도 못했다. 내 왼손과 얼굴을 오가는 아이의 눈길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내 왼손이 뭘 쥐고 있는지도. 먹을래? 나는 파인애플 꼬치를 들어 보였다. 아이는 격하게 반응을 해왔다. 큼직한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목을 빼고 턱을 들어서 쩝쩝 소리가 나게 입맛을 다셨다. 분홍빛 혀는 이슬을 빠져나와 성급하게 허공을 핥았다. 시선은 내 눈에서 떨어져 나가 파인애플에 북박였다. 허기진 기색이었다. 밀렵꾼에게 잡혔다면 마취총에 맞았을 테고 깨어나기도 전에 배달대기 상품이 되었다면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었다. 이리 와. 나는 파인애플 3조각이 남아있는 꼬치를 창살 앞으로 들이댔다. 아이는 잽싸게 손을 뻗어 한 조각을 빼갔다. 조심스러운 탐색이 이어졌다. 킁킁 소리내어 냄새를 맡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한 세월을 보냈다. 표정으로 봐선 그걸 쥐고 있는 제 손가락까지 먹어치울 기세인데. 내가 알기론 파인애플은 바나나보다 더 유인원 친화적인 과일이었다.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보노보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나는 아이가 결국 먹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펌프질을 약간 해봤다. 괜찮아, 먹어도 돼. 아이의 시선은 내 눈으로 건너왔다가 곧 파인애플로 되돌아갔다. 그래? 하고 되묻듯 손날을 타고 흘러내린 파인애플 즙을 혀끝으로 핥았다. 순간 아이의 눈이 돌연 생기를 띠며 커졌다. 맛이 마음에 든다는 말로 읽혔다.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 믿고 싶은 눈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그래,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적어도 해치지는. 아이가 창살 틈새로 손을 내밀었다. 살갗에 묻은 과즙까지 싹 핥아버린 깨끗한 빈손이었다. 나는 2번째 조각을 꼬치 끝으로 밀어 올려서 아이의 손으로 가져갔다. 꼬치를 통째로 낚아챌 법도 하건만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 손가락 끝으로 2번째 조각만 슬쩍 뽑아갔다. 이어 3번째 조각. 잠시 후 아이의 손이 다시 창살 밖으로 빠져나왔다. 없어. 아이는 창살 틈에 얼굴을 딱 붙이고 나무 꼬챙이를 넘겨다 봤다. 나는 꼬챙이를 자동차 와이퍼처럼 흔들어 보였다. 이건 못 먹어. 모방의 고수답게 아이는 기다란 검지를 꼬챙이처럼 세우고 같은 방식으로 깐닥거렸다. 이 몸짓이 스스로 재미났는지 윗입술을 뒤로 젖히며 이빨과 잇몸을 환하게 드러냈다. 목 안에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하하하하. 나도 똑같이 헐떡거렸다. 고양이 한 마리는 거뜬히 들어갈 만큼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는 눈을 맞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턱뼈가 덜컥댈 만큼 빠르게.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딱딱해졌던 배꼽 근처 근육이 사르르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아이를 향해 손가락총을 세웠다. 아침 저녁 영장류 센터의 침팬지들과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누는 습관적인 몸짓 인사였다. 안녕? 혹은 안녕.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야말로 가버릴 생각이었으나 이번에도 가지 못했다. 다리를 다 펴기도 전에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정수리를 덮쳤다. 그 여파로 건물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덜컹거렸다. 번개의 섬광이 번쩍일 때마다 시야가 백색으로 암전됐다. 아이의 얼굴은 빛의 뒤편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처음 천둥이 쳤을 때와 달리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빛의 장막 뒤에서 덜덜 떨리는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참고 귀를 세웠다. 신경을 교란시키는 온갖 소음 속에서 귀에 턱하고 걸리는 소리가 있었다. 뒷문 너머에서 울린 소리였다.
아득하고 둔하게 반향되는 소리였다. 음악 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퀴 달린 물건이 구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셋 다인 것도 같고 셋 다 아닌 것도 같았다. 소리는 곧 사라져버렸다. 확인할 새도 없이.